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교과서 22에서 23쪽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자, 운동은 어떠한 활동을 벌였다는 건데, 자, 그 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학과 농민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떠한 운동을 벌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2쪽, 23쪽 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할 거예요. 자, 교과서 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 동학농민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으로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 그 배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던 건 1894년입니다. 이 시기에 조선의 정치 기강이 엄청나게 문란해지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고종의 왕비였던 민씨의 외척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조선 후기에서 세도 정치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기도 민씨의 세도 정치라고 불릴 만큼 민씨가 정권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관직을 사고 파는 등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게 되고 그 결과 흥선대원군 집권 전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스타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과 조약들을 맺게 되죠. 자, 그 조약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게 된 것인데,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선 청과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엔 일본의 상인들이 곡물들을 마구 사들여서 국내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누구의 삶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될까요? 자, 부정부패가 심각해서 수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상인들의 경제적 침투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 누구의 삶이 어려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평범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피폐해진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자, 동학은 조선에서 천주교를 부르는 다른 이름, 바로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는 이 서학의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학은 이 당시에 획기적인 걸 주장하게 됩니다. 서학의 내용에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인내천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삶이 매우 피폐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죠. 이 동학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이 확산되어 가다 보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선 이 동학의 확산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이 동학, 이 조선의 유교 질서를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를 조선 정부는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형을 시킴으로써 이 동학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동학은 점차 세력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세력이 너무나 커지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려오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천주교의 포교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이 동학 교도 사이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도 천주교도 포교를 허용해 주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달라? 그렇죠. 우리도 포교를 허용해 달라. 자,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벌이냐?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교조 신원 운동이란 무엇이냐? 아까 누가 사형을 당했다고 했죠? 자, 그렇죠. 자, 최재우, 이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가 사형을 당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교조 신원 운동은 무슨 뜻이냐? 교조란 종교의 창시자를 의미합니다. 자, 신원은 원한을 풀어둔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렇죠.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원한을 풀어주자. 즉, 혹세무민죄로 역적죄로 처형을 당한 최재우의 원한을 풀어주자. 즉, 그 죽임이 무죄라는 걸 선언해달라. 그리고 동학의 포교를 허용해달라라는 교조신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교조신원 운동은 그럼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자, 그렇죠. 바로 우리의 종교를 허용해달라는, 종교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운동들이, 전라도에 있는 삼례,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보은에서 연이어서 이 집회들이 커져가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 세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농민 계층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운동이 부패한 관리의 처벌과 외세의 배척을 주장하는 어떤 운동으로 발전하였을까요? 자, 그렇죠. 자,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농민운동이 되면서 종교운동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했죠? 자, 그렇죠. 자, 부패한 관리의 처벌과 외세를 배척하자는 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 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도 고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도 고부에 풍양조씨인 조병갑이 군수로 파견되게 됩니다. 자, 이 조병갑도 풍양조씨 어떤 가문이죠? 자, 세도 가문 출신이죠. 자, 고부 군수로 파견되어 온 조병갑은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기서 불려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각종 부정을 저질러서 사람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서 이 고부 사람들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자, 이렇게 고부관할을 이 농민들이 점령하게 되니까 정부가 이걸 수습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안핵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희 군대를 너희가 지금 반란 일으킨 거 우리가 이해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줄게. 너희 해산해. 그래서 이 고부 농민 봉기가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핵사로 파견됐던 이용태가 농민들이 해산하자 입장을 바꿔서 이 농민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체포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해산했던 농민들은 더 이상 이제 믿지 못하겠다. 자, 단순히 탕가놀이, 조병갑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자체가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재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광고를 물리쳐서 승리를 하고 결국 이 전라도 일대를 관할하는 이 전주성마저 이 동민운동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라도 지역의 대표 성인 전주성이 함락되자 조선 정부는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정부는 또 한 번 청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청에서 원군을 파견하자
조선에 다시 한번 군대를 파견하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일본도 공사관과 일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바로잡고 외세를 배척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이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를 조선으로 들이게 만들었죠? 그렇죠. 청과 일본의 군대를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우리는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일으킨 건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음으로써 우리 이제 다 물러날게.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면 우리는 다 물러나고 이제 다시 평화롭게 살아갈게 라고 하는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전주 화약을 맺었으니까 동학농민군이 해산을 했으니까 외세군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물러나야겠죠.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 전주 화약에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바를 받아들여서 직강소를 설치해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번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조선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자. 이 청을 이제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가 조선에서 완벽한 주도권을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일 양국에게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조선이 요구했으나 일본군은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무담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자, 즉 일본군이 이제 누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왕을 장악하고 이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정치가 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일본은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고 조선에 파견되어 있었던 청군을 공격함으로써 청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복궁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자, 그리고 왕이 일본군에 의해서 지금 납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지금 일본군이 다시 한번 나라를 장악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자, 그러면서 해산했던 군대를 다시 일으키는 재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이 모여서 한양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일본군과 강군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부딪혔던 전장, 바로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오늘날 천안 근처에 있는 우금치란 지역에서 동학농민군 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안타깝지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게 됨으로써 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자, 역사상 어떤 규모? 자, 그렇죠. 최대 규모의 농민봉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봉기라는 점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주 큰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주장했던 가장 큰 두 축, 바로 반봉건, 기본 질서, 조선의 기본 질서를 붕괴하고 근대적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반봉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반외세, 즉 반봉군과 반외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것이 동학농민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했던 건 동학농민운동에서 끝났다면 지금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할 겁니다. 자, 이들의 주장들은 바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갑오개혁 때 이들의 주장이 반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때 활동했던 이 동학농민운동군이 일부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을미의병에도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활동을 했다라는 것. 자,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평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동해운동의 배경. 먼저 정치적 기관이 문란해지고 그다음 외세의 경제적 침투가 심화됨으로써 동학이 확산되어 갔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이 확산되어 가자 조선 정부가 불안했고, 자, 그로 인해서 교주였던 최재우를 사용시켰고, 자, 그 교주 최재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 운동이 점차 세력이 확산되게 되면서 농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부 지역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확대돼서 결국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의 관아인 전주성마저 점령을 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성이 함량되자 조선 정부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그걸 계기로 일본군과 청군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주 화역을 맺게 되고, 자, 이제 청과 일본에 철수를 요청했으나 일본군이 경복군을 무단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자, 이 소식을 들은 동학 농민군이 재봉기를 했으나 오우진에서 패배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과정이었죠. 자, 이 동학 농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봉기이며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갑오개혁과 의병, 스님이 뭐라고 쓴 거죠? 외병이 아니라 의병이죠. 자, 의병에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